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치와 대화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롯한 마음의 박진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9장, 비폭력 대화의 9장,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파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23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실래요? 첫 단락쯤에 가보면 그러나부터 저희 좀 시작할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V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이를 적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폭력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연민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죠. 즉, 내가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나에게 먼저 공감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상대방에게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페이지 225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하며 교훈을 얻었다 라고 하는 때에도 나는 그런 교훈이나 변화 뒤에 있는 에너지의 성격이 걱정스럽다. 나는 이런 변화가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분명한 욕구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수치심이 생겨 그 결과로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자기 혐오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 수치심은 자기 혐오의 한 형태이고 그로부터 나온 행동은 자유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우리가 더 많은 친절과 배려로 대하려 할 때도 우리 행동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순수한 욕구에서 나왔을 때만큼 고마움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 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흔히 쓰는 이 폭력적인 단어는 우리 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 말 없이 어떻게 매일 살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이다. 그것은 무엇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이다. 좀 더 잘 생각했어야만 했어 라든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 등으로 쓰이는 말이다. 페이지 226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제목 나오기 전에 만일 두 번째 줄로 올라가 주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강요에 복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행동에는 우리 삶에 생동감을 주는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우리가 참 자신을 이끄는 방식 중에 자신을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면서 나를 이끄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두 번은 그런 방법이 통할지라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를 끌고 갈 수는 절대 결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점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평소에 해주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 226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책과 내면의 강요를 욕구로 바꾸기라는 챕터인데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날마다 내면에서 자기 비판, 비난, 강요로 자신과 대화할 때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의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MVC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할 때 그 본뜻은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만약 비판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그 비판의 실제 의미는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배운다면 우리가 그 평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1번,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 2번, 자기 비하, 죄책감, 수치심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서 나온 변화. 여러분은 스스로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대하며 길을 걷고 계실까요? 저희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 볼 텐데요. 지금 읽으려고 하는 내용들은 MVC로 애도하기라는 파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판단하는 말들을 느낌과 욕구로 바꾸어 듣는 법을 배웠듯이 내면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마다 곧 바로 그 말들의 이면에 있는 욕구와 연결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해놓고 봐, 또 잘못했잖아 라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자신을 보았을 때 즉시 생각을 멈추고 이 판단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나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무엇인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 순간 자신의 욕구와 잘 연결되면 우리 몸에서 현저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 잘못했잖아 라며 자신을 책망할 때 느끼는 수치심, 죄책감, 우울 대신에 슬픔, 좌절, 실망, 두려움, 애잔함과 같은 여러 가지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느낌을 가지고 태어난 데에는 목적이 있다. 이런 느낌들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죄책감, 수치심, 우울 등 욕구와 단절되었을 때의 느낌들이 주는 영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MVC에서 말하는 애도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로 인해 생겨난 느낌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온전히 연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의 후회는 자기 혐오나 자책 없이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자신의 욕구나 가치관과 상반되었는지 보게 해주고 그 알아차림에서 우러나는 느낌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우리 의식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가능성을 찾아가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질책할 때 쓰는 도덕주의적 판단은 이런 창조적 가능성을 흐리고 자책을 계속하게 한다. 이 문구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면에서 나를 판단하는 말을 할 때 그 말들의 이면에 있는 욕구와 스스로 연결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페이지 229 자기용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던 자신의 한 부분에 관심을 돌려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지금 내가 후회하는 그 행동을 했던 순간에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는가?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로써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그 결과가 축하할 일인지 후회할 일인지 관계없이 그 순간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는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후회하는 행동을 했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나에게 어떤 중요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애도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페이지 230쪽, 잉크로 얼룩진 양복의 교훈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읽어볼게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애도와 자기 용서를 설명해 보겠다. 나는 중요한 워크숍을 앞두고 연회색 여름 양복을 한 벌 샀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는 사인을 부탁하거나 연락처 등을 묻는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음 약속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서 참가자들의 요청에 응하며 사람들이 내미는 종이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급하게 나가면서 뚜껑을 닫지 않은 채 펜을 새 양복 윗주머니에 넣었다. 밖으로 나온 뒤 나는 내 근사한 연회색 신사복 윗도리가 잉크로 얼룩진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나는 심하게 자책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 나는 새로 산 양복을 망친 것이다. 이때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필요한 때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분 후에 나는 내가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었다.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펜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충족되지 않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부주의하다 또는 바보 같다라는 자신에 대한 판단 뒤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내가 자신을 좀 더 잘 돌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응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대신에 나 자신의 욕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했던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잘 인식하고 돌보기를 바라는 깊은 열망과 연결되자 내 느낌은 바뀌었다. 스스로에게 품었던 분노, 수치심,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렸다. 나는 자신을 더 잘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픈 느낌을 받아들이면서 못 쓰게 된 양복과 뚜껑을 닫지 않은 펜을 충분히 아쉬워했다. 그런 다음 나는 뚜껑을 닫지 않은 펜을 윗주머니에 넣었을 때 내가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로 관심을 옮겼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잘 돌보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서두르면서 별 생각 없이 펜을 넣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비난 대신 자신에 대한 연민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연민 속에서 나는 두 가지 욕구를 모두 볼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호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욕구도 잘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인식하면
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 없이 자책의 수렁에 빠졌을 때와는 다르게 대응함으로써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들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비폭력 대화에서는 페이지 233쪽부터 해야만 한다를 선택한다로 바꾸는 작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많이 용서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욕구를 알아주고 계신가요? 내가 해야만 했었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에게 말해주면서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선택한다라는 말 뒤에는 책임이 동반되기에 때로는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내 욕구를 조명해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후회되는 삶의 사건 속에서 그때 내가 정말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는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9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 10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